숭고하고 순수한 사랑의 신 큐피드. 이 매력적인 큐피드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악마의 발톱을 하고 괴물의 형태로 인간을 홀리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희생자들의 심장을 가슴에 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신이 괴물이라니 믿기지가 않으시죠?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흔히 사랑의 신을 로마 신화에선 쿠피도, 영어로는 큐피드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사랑의 신 큐피드는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날개가 달린 귀여운 아이의 모습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늠름하고 잘생긴 청년의 얼굴이 생각나실 텐데요. 대부분 큐피드가 이렇게 매력적인 신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때는 악마의 발톱을 하고 앞못 보는 괴물의 형태로 인간을 홀리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신이 괴물이라니 믿기지가 않으시죠? 시대가 바뀔 때마다 사랑의 신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했을지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기 큐피드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헬레니즘과 로마 미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시기에 발견된 사랑의 신은 화살과 활로 무장하고 날개를 단 어린 소년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운유적이거나 우화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사랑을 찬양하는 이상주의적 시에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사랑의 신은 성장을 하는데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귀족적이고 잘생긴 청년으로 표현되죠. 이 모습을 가장 근사하게 나타낸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안토니오 카노바의 큐피드의 키스로 환생한 푸시케입니다. 이 조각이 표현한 그리스 신화 속 큐피드와 푸시케의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짧게 들려드릴게요. 아프로디테의 명령으로 푸시케가 비천한 사내와 사랑에 빠지게 하려고 접근했던 큐피드. 그런데 도리어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너무 놀라서 자기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푸시케에게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후 큐피드는 그녀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녀의 남편이 됩니다. 하지만 푸시케는 밤마다 그녀를 찾아오는 남편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깨고 큐피드의 얼굴을 보고 마는데 그녀의 이런 행동에 실망한 큐피드가 사랑과 의심은 같이 할 수 없다. 이 대사를 남기고 떠나게 되는 거죠. 이대로 사랑하는 남편을 놓칠 수가 없겠죠? 우여곡절 끝에 푸시케는 남편을 만날 마지막 관문에 도달하는데요. 그런데 또 호기심이 발동해서 결국 절대 열지 말라는 상자를 열어서 잠이 든 푸시케를 큐피드가 깨우고 결국 둘의 사랑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카노바의 조각이 바로 큐피드의 키스에 의해서 푸시케가 깨어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두 사람이 숭고하고 순수한 사랑의 모습이 담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힘이 막강했던 시대에는 이 매력적인 큐피드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일 큰 변화는 눈을 가린다는 건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고 오직 격정에 의해서만 행동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느 곳을 향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눈먼 사랑의 신 큐피드. 이 모습이 신인지 악마인지 헷갈릴 만큼 무섭게 표현되어 있죠.
이 그림은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성당에 그려진 앞못 보는 쿠피도입니다. 나체의 눈을 가리고 날개가 달린 이 소녀는 놀랍게도 큐피드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악마나 죽음의 이미지에 사용되었던 맹금류의 발톱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세에 그려진 또 다른 그림을 볼까요? 이번에도 진짜 큐피드인가 싶으시죠? 역시나 사람의 발 대신 독수리의 발톱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매달고 있는 인기한 벨트와 같은 끈엔 사람들의 심장이 꿰어져 있죠. 큐피드의 화살에 희생당한 희생자들의 심장을 사냥꾼처럼 가슴에 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트 모양의 심장에 화살을 맞는 이미지를 사랑에 빠졌을 때 사용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큐피드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살벌하고 무서운 이미지였던 겁니다. 대체 이 시기에 큐피드는 무슨 오해를 받았길래 이런 모습을 한 걸까요? 당시 사랑은 고대처럼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욕정과 사악함을 나타내는 악마에 비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신인 큐피드의 눈을 가려서 사랑의 맹목성을 경고한 건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눈에 콩깍지를 쓰게 한 사랑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될 해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을 파멸시키는 감정이라고 경고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큐피드는 부정한 유욕을 의인화하는 존재로 악마의 형상을 띠게 됩니다. 신화에도 그렇지만 큐피드는 인간의 세속적 사랑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 인간의 세속적 사랑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를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중세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육체적 사랑은 위험하고 거부되어야만 했고요. 이때 큐피드는 악마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르네상스 이후부터는 점차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이해도가 높여지고 그때부터는 큐피드의 모습이 점차 인간적이고 아름다워지지만 이때도 여전히 눈을 가린 앞못 보는 큐피드가 계속됩니다. 사랑이 숭고한 감정으로 인식됐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내고 사랑이 인생을 파멸시키는 맹목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여졌을 때는 눈을 가린 앞못 보는 큐피드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대가 인정하는 시대가 받아들이는 사랑의 개념을 큐피드를 통해서 표현했던 겁니다.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이냐, 감각적이고 저속한 사랑이냐. 중세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며 머리 아프게 싸우고 있을 때 사랑의 신 큐피드는 스스로 눈가리개를 벗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작품이 있는데요. 작은 큐피드가 손으로 직접 눈가리개를 떼어내고 앞을 보는 사랑의 신으로 변신하고 있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지나 지적 결함을 상징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이성을 가지고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신념의 사랑도 있다는 것을 큐피드가 스스로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 온 큐피드. 그렇다면 19세기부터 어떻게 표현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세잔의 큐피드입니다. 큐피드상 발밑에는 사과가 보이고요. 그 옆에는 양파도 있네요. 제가 가수 은지원 씨와 이 그림을 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은지원 씨가 이 그림을 보고 사랑의 눈이 멀면 양파도 사과처럼 달다라고 말했습니다. 뭔가를 제대로 깨달으면 양파인 걸 아는 거지.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네요. 양파처럼 쓰거나 사과처럼 달다는 것을 알면서도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것, 이것이 사랑 아닐까요? 다시 세잔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의 다른 그림에 비해 대각선 구도가 강조되었고요. 비스듬한 각도가 이어지면서 조금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큐피드의 모습도 각도가 좀 비틀려져 있죠. 세잔의 작업실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작업실에 가보면 아직도 이 큐피드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잔은 그림 속에서 각도를 정말 위험할 정도로 뒤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해석으로 보면 이 그림은 사랑의 양가적 감정, 달콤함과 씀, 그 감정과 함께 사랑의 변화무쌍함과 위험함을 경고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뭉크가 그린 큐피드와 푸시케, 이 작품이 떠오르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사랑은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누드의 남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너무 슬퍼 보이네요. 특히 여자의 눈을 보시게 되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어떤 순간일까요? 보지 말아야 될 큐피드의 진짜 모습을 보고 벌을 받게 되는 푸시케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세히 보시면 붓터치도 신경질적이죠. 하나하나 갈라져 있고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그 선도 깔끔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로맨틱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우울한 사랑, 고통스러운 사랑을 그리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좀 더 색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큐피드는 어떤 모습일까요? 좀 더 밝고 행복한 사랑을 꿈꾸신다면 카노바의 세계로 되돌아가야 하겠지만 우리의 삶은 과거로만 설명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의 큐피드를 새롭게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큐피드의 모든 이미지들은 사실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큐피드라는 이미지가 시대에 따라 형태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양식사라고 한다면, 이미지 속에 담긴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것을 도상학이라고 하는데요. 도상학, 조금 낯선 학문이죠. 우리는 지금 큐피드라는 이미지가 당시의 문헌과 사고 철학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것을 추적하고 연구하는 미술사학적 학문이 바로 도상학인데요. 도상학을 연구하려면 이 그림이나 조각이 무엇을 표현했는지 판별해야 하는데요. 그 다음엔 왜 이렇게 표현됐는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대적인 사회상을 바탕으로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시시 샌프란체스코 성당의 큐피드를 봤는데요. 사전 지식 없이 이 모습을 보면 이게 큐피드인가 악마인가 헷갈렸을 텐데요. 그리고 이런 괴물 같은 큐피드가 여기에 하나만 있다면 이 작품을 확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맹금류의 다리를 하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는 다른 사례가 있어야 이것을 교차 비교하면서 시대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증표로 읽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이 작품은 맹금의 발 아래를 보시면 아모르라고 써 있습니다. 정말 고맙죠.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름표를 들고 다니시면 제일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미술을 읽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죠. 그림뿐만 아니라 당시 자료도 많이 읽어야 하고 그 시대의 태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술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미술사인데요. 셜록 홈즈처럼 그림 속 하나하나의 단서를 파고 들어가면 그것을 만든 화가의 개성부터 그것을 낳은 시대적 분위기와 지역적, 국가적 표현 전통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큐피드가 그것을 잘 말해주죠. 여러분, 이런 학문이 있다는 게 재밌지 않으세요? 재밌으시면 제 학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대 조각가의 아버지인 로댕이 남긴 시대의 걸작, 바로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참상은 너무나 처절한데요. 남편들을 죽인 죄로 지옥에 떨어져 자식들이 죽어가자 그들의 시신을 먹었다고 합니다. 로댕이 재능 있는 까미유를 이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있는 사람 몸에 틀을 떠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한 남자가 턱을 받치고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유명한 작품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요. 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는 대체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이 패러디를 통해 옷을 몽땅 잊어버려서 고민하는 사람, 문자를 보면서 헷갈려하는 사람, 또는 숙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등 다양한 추측을 했는데요. 참 유쾌하죠. 하지만 그가 내려다보는 것이 어디인지 알면 이런 유머는 싹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생각하는 사람을 살펴볼까요? 온몸의 근육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요. 발가락까지 오그라든 모습을 보면 생각에 빠지다 못해 공포에 질려서 떠는 듯한 모습입니다. 대체 그를 이토록 겁에 질리게 한 풍경은 무엇인지, 또 그 안엔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미술 읽어드립니다 해서 흥미진진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생각하는 사람을 독립적인 조각으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 이 조각은 로댕이 남긴 필생의 역작, 지옥의 문에 설치된 여러 조각 중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로댕의 지옥의 문입니다. 높이는 6m가 넘고요. 폭이 4m, 깊이가 거의 1m에 달하는 초대형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 문 앞에 서면 압도될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지금은 굳게 닫혀 있지만 원래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열리는 구조로 구상됐다고 해요. 1880년 프랑스 정부가 로댕에게 장식미술박물관의 정문 조각을 의뢰하면서 이 작품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자리에다가 기차역을 짓게 되면서 박물관 건립이 취소된 거예요. 작품을 폐기 처분할 것인가, 계속 만들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 상황이었는데요. 로댕은 지옥의 문에 대한 애정을 놓지 못하고 그 후로도 수십 년간 끊임없이 수정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완성인 상태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말죠. 지옥의 문은 크게 기둥과 문, 그리고 문 바로 위에 위치한 팀파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팀파늄 한가운데 걸쳐 앉아있는 남자가 바로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의 발 아래 자리한 세계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를 공포에 떨게 할 만큼 지옥의 참상은 너무나 처절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무시무시한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의 문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새망령이란 조각상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그 아래엔 생각하는 사람이 보이죠. 여기에서 지옥의 문 왼쪽 아래로 조금 눈을 돌리시면 단테가 9번째 지옥에서 만난 우골리노 백작이 보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 도시 피사에서 우골리노 백작은 전쟁과 혼란 속에서 배신을 당하고 4명의 아들, 손자와 함께 탑에 갇혀서 굶어 죽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자식들이 한 명씩 죽어가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우골리노는 그만 그들의 시신을 먹었다고 합니다.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그 순간의 섬뜩함이 느껴집니다. 우골리노가 눈이 먼 채로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의 시신을 붙잡고 있는데요. 그의 근육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고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로 팽팽하게 하나씩 근육이 돋아 있죠. 그를 막아서는 아들의 힘없는 모습이나 죽어가는 또 다른 아들과 대비되어 처절한 인간미의 부재가 전해진 듯합니다. 이렇게 자식들의 시신을 먹으며 버텨보지만 결국 우골리노 백작은 죽고 마는데요. 인육을 먹은 죄로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지는 극형을 받게 됩니다. 지옥의 문에는 우골리노 백작만큼 드라마틱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오른쪽 기둥 아래에 위치한 부조를 보시면 저주받은 다른 영혼들과 달리 키스를 나누려는 가까이 다가선 두 사람이 보이는데요.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조심스러워 보이죠.
과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두 사람 역시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등장하는 파올로와 프란체스카입니다. 아름다운 여인 프란체스카는 정략 결혼으로 절름발이인 조반니를 남편으로 맡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잘생긴 시동생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는데요. 자, 이 사연을 염두에 두고 다시 부조를 살펴볼까요? 로댕은 이 키스 장면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든지 이 조각을 청동으로 따로 제작하고 대리석으로도 만듭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작은 청동 키스상을 결혼 축하용으로 사갔다고 하는데 이 키스의 진짜 의미를 알았다면 조금 생각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키스는 죽음을 부르는 치명적인 키스였기 때문인데요. 이 키스 장면이 남편에게 발각되어 둘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핏 연인이 키스를 나누기 전에 설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사연을 알고 난 후에 보니 섬뜩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결국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게 된 파올로와 프란체스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옥의 문 왼쪽 아래, 정확히는 우골리노 백작 아래쪽을 보시면 달아나는 사랑이라는 부조이고 이것을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조처럼 열정과 탐욕의 결과로 둘의 영혼은 지옥에 갇혀 영원히 구천을 헤매게 되죠. 단테는 지옥에서 이 두 사람의 절망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퍼서 혼절하는 걸로 나옵니다. 로댕은 이렇게 단테의 신곡을 충실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신곡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하는데요. 수백 점의 데생을 그려서 끊임없이 고민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작품에 쏟아부은 결과 200명에 달하는 인물상이 생생히 살아있는 역작을 만들게 됩니다. 다나이드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다나이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나우스의 딸들을 의미하는데 아버지인 왕의 명령으로 남편들을 죽인 죄로 지옥에 떨어져 결코 채워지지 않는 독에 물을 퍼나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형벌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 다나이드,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 몸을 완전히 웅크리고 있는데요. 완전히 좌절해서 고통받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최종적으로 지옥의 문에 설치되지는 않았고요. 독립적인 작품으로 전해지게 되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작품의 모델은 로댕의 제자이자 연인으로 알려진 까미유 클로데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화 까미유 클로데, 미술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는 아주 고전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까미유 클로델과 로댕의 관계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바로 그 계기가 까미유 클로델이 스스로 모델이 되는 그 장면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자이자 조수이자 작품에 영감을 주는 뮤즈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는 시점이 바로 로댕이 한창 지옥의 문을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까미유를 처음 만나게 될 때 그녀의 나이는 19살, 그리고 그 다음에 20살부터 로댕의 조수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때 로댕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44살이었으니까 24살이라는 어마어마한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로댕이 재능 있는 까미유를 이용했다고 생각하는데 두 사람이 나눈 편지를 보면 사랑하는 관계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댕에겐 로즈라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삼각관계가 이루어졌고 결국 로댕과 까미유의 관계는 파국으로 끝나게 됩니다. 까미유 클로데의 작품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인생을 되돌아보는 의미의 성숙의 시대라는 작품인데, 중년의 남자가 늙은 여인에 의해 끌려가고 젊은 여자가 그 뒤에서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 로댕과 까미유 클로델 그리고 로즈의 삼각관계를 드러낸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로댕은 이 작품을 보고 본인을 모독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라며 노발대발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죠. 너무 안타깝게도 이후 까미유 클로델은 조각가로서 매우 힘든 시기를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까미유 클로델의 작품을 로댕의 아류로만 생각을 하고 그녀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더 안타까운 건 그녀를 지원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요. 가족들에 의해 30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날에는 로댕만큼 실력을 가진 천재적 조각가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녀의 고향에는 까미유 클로델 미술관이 얼마 전에 생기기도 했습니다. 로댕의 작품은 보면 온몸의 근육과 신경까지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죠? 이런 생동감 때문에 로댕은 데뷔 초기에 웃지 못할 해프닝을 겪기도 했습니다. 때는 로댕이 조각을 배우기 위해 이탈리아로 일종의 그랜드 투어를 떠난 후 살롱전에 청동시대란 작품을 출품한 후에 스캔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작품이 공개되고 이상한 루머가 퍼지게 되는데요. 그 루머라는 게 진짜 황당합니다. 이 조각가가 너무 실력이 없어서 살아있는 사람 몸에 틀을 떠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로댕이 어떻게 청동 조각을 만들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대리석 조각을 할 경우에는 미켈란젤로처럼 망치와 정을 가지고 돌을 깎아내면서 조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청동은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 찰흙을 붙여서 틀을 짜고요. 이걸 석고로 뜬 후 거푸집을 만들어 그 다음에 청동물을 붓는데요. 사람으로 틀을 짰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만큼 로댕의 조각이 사실적이고 생생했다는 얘기일 텐데 당시 로댕은 이런 루머가 너무 억울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모델도 보여주고 습작도 보여주며 자기가 직접 모델을 놓고 만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봤지만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았고요. 어쨌든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루머가 펴지면서 로댕은 나이는 이미 30대를 넘어갔지만 화제의 루키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통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로댕의 작품을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댕의 우골리노 백작과 그의 자식들, 그리고 장 바티스트 카르포의 우골리노와 자식들, 이 두 작품을 비교 한번 해보시면 카르포 작품을 보면은 우골리노 백작이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듯이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그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보이고 있고요. 고통받지 말고 자기를 먹으라고 하는 그 자식들의 애원하는 모습들이 아주 강렬하게 생생하게 조각은 되어 있지만 너무 디테일에 매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반면에 로댕은 장식적인 요소를 모두 걷어내서 문제의 본질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쳐서 완전히 정신을 잃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우골리노 백작만 마지막까지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육을 먹으려고 하는 그 좌절된 욕망과 표현력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부적인 요소보다도 이야기에 전달하려는 메시지에만 완전히 처착한 이런 표현이 로댕을 보다 현대적인 작가로 주목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천국의 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시면 대성당 두오모 바로 앞에 산 조반니 세례당이 있습니다. 그 산 조반니 세례당 동쪽에 설치된 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미켈란젤로가 이 문을 보고 천국의 문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문 하면 바로 산 조바니 세례당 동쪽에 설치된 청동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조각가 기베르티의 작품인데 이 청동문에는 금도금까지 들어가 있고요. 화려한 장식뿐만 아니라 조각적 구성, 표현력이 너무나 유려하고 아름다워서 로댕이 지옥의 문을 구상할 때도 사실 이 문을 많이 참고하게 됩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초기 로댕의 드로잉을 보게 되시면 거의 같은 구조인데 8개의 판넬로 각 장면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요. 얼마만큼 기베르티의 작품을 참고했는지를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로댕의 지옥의 문이 한국에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만약 있다면 이 작품은 진품일까요? 모조품일까요? 청동 작품을 만드는 건 까다롭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청동 작품은 판화처럼 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로댕은 지옥의 문을 미완성인 석고 상태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를 기리는 박물관이 세워지는데 이 로댕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가 그가 남긴 조각조각 나머지를 다 이어서 완결을 해냅니다. 그가 만들어낸 거푸집 덕분에 청동을 녹여서 언제든 다시 찍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저작권은 프랑스 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아주 드물게라도 이 청동을 다시 떠내는 작업을 승인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7개의 지옥의 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에디션, 7번째 에디션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요. 수백억 원대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1999년 로댕 갤러리가 개관했을 때 로댕의 대표작인 지옥의 문과 깔레의 시민이 상설 전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6년 폐관을 하면서 두 작품의 행방이 묘연해지고 말았는데요. 근대 조각가의 아버지인 로댕이 남긴 시대의 걸작을 우리나라에서 다시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로댕의 작품은 로댕의 관점에서는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모든 조각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기다 쏟아 부어서 결과적으로 그가 남긴 예술의 가장 종합판은 바로 지옥의 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생각의 실험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문 맨 위에 저주받은 영혼이 가리키는 손 아래에는 그 유명한 문구가 자리하고 있었던 걸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엔 원래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우리가 희망을 버리면 바로 그것이 지옥인 겁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괴한 그림. 아름답고 신비로운 지옥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프라이팬을 보게 되면 사람의 머리와 다리들이 구워지고 있고요. 악기에 묶여서 고문을 당하거나 짓눌린 사람들이 있죠. 지옥의 강렬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벌거벗은 남녀가 뒤섞여서 육체적 쾌락을 즐기고요. 방귀를 뀌면 항문에서 꽃이 나오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제가 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카니발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림을 꼽는다면 여러분 어떤 작품이 떠오르세요? 만약 같은 질문을 500년 전 유럽 사람들에게 물었다면 단연 이 화가의 그림이 꼽혔을 것 같습니다. 그림 속 지옥의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악마의 화가라고 불린 남자, 바로 히에로니무스 보스입니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종교화가 유행했던 르네상스 시대에 그는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무섭고 오싹한 지옥도를 그렸는데요. 재미있는 건 종교가 엄격했을 시기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왕가 합스부르크의 펠리페 2세가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에 자리한 자신의 침실 안에 보스의 그림을 애장품으로 간직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20세기 정신분석학자 구스타프 융은 그를 기괴함의 거장, 무의식의 발견자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들은 기괴함이 가득한 보스의 그림에서 어떤 수수께끼를 읽은 걸까요?
그리고 그 안에 무슨 비밀이 숨겨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에는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괴한 그림이 한 점 있습니다. 이 그림 앞에 서면 과연 이런 그림이 500년 전에 그려졌다고 하는 의문과 함께 불가사의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작품이 바로 쾌락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보스의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교회에서 쓰던 3단 제대화의 형식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패널을 닫으면 지금과 같은 그림이 나타납니다. 땅과 바다를 창조한 천지창조의 사흘째 되는 날을 묘사한 것인데요. 그림 위쪽엔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생기고 한마디 명령에 제자리를 굳혔다라는 성경 시편의 글이 적혀 있고요. 왼쪽 귀퉁이를 보시면 하나님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그림의 대체 어느 부분이 기괴하다는 것인지 이제 패널을 열고 안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앞쪽의 어두운 그림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생생한 색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의 것인지 알 수 없는 희귀한 동식물들, 그리고 셀 수 없는 악마까지 뒤섞여 있어서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그런 그림이 되고 맙니다. 그림 속 이야기가 시작된 부분은 바로 왼쪽입니다. 여기엔 혼란스러운 그림에서 유일하게 알아볼 만한 인물들이 눈에 띄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찾으셨나요? 네. 중간 부분에 하느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나게 하는 창세기의 한 장면이 그려져 있죠. 인간의 순수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물을 마시고 있는 하얀색의 유니콘과 쥐 사냥을 마친 후에 늠름히 자세를 뽐내는 고양이도 보이는데요. 이 죽은 쥐의 모습, 그리고 약간 기괴한 동물들을 보면 에덴의 동산은 동산 같은데 약간 분위기가 차가워집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아담과 이브가 탄생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스는 에덴 동산 이후의 이야기를 중간 패널에 펼쳐놓습니다. 벌거벗은 남녀가 뒤섞여서 꺼림낌 없이 육체적 쾌락을 즐기고요. 방귀를 뀌면 항문에서 꽃이 나오고요. 여러 사람이 과일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만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림 속 과일에는 은밀한 은유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과일은 육체적 쾌락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딸기나 포도를 먹고 있는 모습이 성적 함축을 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쾌락을 향한 욕망이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 왼쪽을 자세히 보시면 남녀가 구슬이 금이 간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미래를 즐기는 모습이 보이시죠? 일부 학자들은 이 부분을 두고 쾌락은 유리구슬과 같이 깨지기 쉬운 것이라는 당시 네덜란드 속담을 시각적으로 비유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욕망과 쾌락에 빠진 인간들에게 곧 닥쳐올 불길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도 같은데요. 그럼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욕망을 탐닉한 인간들은 어떤 최후를 맞게 될까요? 오른쪽 패널은 그 물음에 대한 보스의 종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옥의 강렬함이 느껴지시나요? 새의 모습을 한 악마에게 잡아먹히는 사람, 괴물쥐에게 당해 피를 흘리는 사람 등 보스가 그린 지옥도는 살벌하고 기괴합니다. 그림 곳곳엔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악기에 묶여서 고문을 당하거나 짓눌린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서양 문화권에서 과일처럼
악기도 쾌락과 성적인 상징물로 쓰이곤 하는데요. 악기로 고문을 받는 모습은 성욕에 빠진 인간의 최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보스는 이런 서사를 통해 쾌락은 한순간이지만 그에 따른 고통은 길고 지독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또 세부를 보시면 당시 그 가톨릭 세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보이게 됩니다. 수녀 복장을 하고 있는 돼지가 한 남성을 유혹하고 있는 이런 장면도 눈에 확연히 뜨는데요. 그 아래를 보게 되면 투구를 쓴 이상하게 생긴 괴물, 이걸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괴물이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도 보입니다. 쾌락의 정원, 정말 수수께끼 같은 그림인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먼저 이 그림을 그린 화가도 미스테리입니다. 이 보스라는 화가는 출생 연도조차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남아있는 기록이 거의 없는데요. 추정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스헤르토헨 보스에서 태어나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의 고향 스헤르토헨 보스에서 그의 이름이 온 거죠. 우리는 그를 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확실하게 그의 작품으로 인정받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25점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는 서명도 하지 않았고 지금 봤듯이 그의 그림은 너무나 그 당시 세계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단으로 몰리면서 많이 파괴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쾌락의 정원이라든지 몇몇 작품은 스페인 왕실에서 소장한 덕분에 종교 재판의 불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스페인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 도서관장이 남긴 기록이 그나마 보스와 그의 작품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스의 쾌락의 정원 속 수수께끼들을 읽어봤는데요.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지옥에 이르는 보스의 그림을 보고 나면 문득 의문이 생깁니다. 그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선 15세기 유럽의 분위기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는 늙은 뱀이며 악마이며 사탄인 그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라는 봉인당한 악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기 1000년이 되면 성경이 말하는 악마가 풀려나서 1000년 왕국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나도 종말이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또 100년, 또 100년, 또 100년 계속 지났는데도 종말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자꾸 사람들은 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불안해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1500년이 가까워질 무렵 다시 종말론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천년 종말론인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퍼진 종말론을 사람들은 왜 덥석 믿었을까요? 1500년 직전 유럽에서는 지진이나 여러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벌어졌고요. 흑사병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위협까지 더해져서 당장 세상이 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보스의 그림처럼 종말에 대한 경고가 담긴 무서운 그림들이 큰 인기를 누리는데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보스도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쾌락의 정원 못지않게 지옥의 풍경이 무시무시하죠. 전체적인 구조는 3단 제대화이고요. 이 최후의 심판도 왼쪽 날개에 낙원의 모습이 있고요. 중앙 패널에는 최후의 심판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옥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앙 패널의 아래쪽 세부를 보시면 새의 머리에 사람의 하반신을 한 괴물이 인간의 가슴에 커다란 낫을 꽂아서 장대에 매달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머리에 다리가 붙은 괴물이 인간을 감시하듯 졸졸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 장면도 살벌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주방의 모습인데요. 프라이팬을 보게 되면 사람의 머리와 다리들이 구워지고 있고요. 사람을 꼬치에 꿰서
통째로 돌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카니발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보스는 이런 잔혹한 고문 장면을 통해서 타락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스가 북유럽을 대표했다면 알프스 이남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최후의 심판 주제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루카 시노렐리라는 이탈리아 작가의 오르비에토 성당 벽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스의 그림에 비하면 악마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간의 모습도 굉장히 근육질인데요. 이 정도의 몸이면 악마와도 한번 붙어볼 만한 건장한 몸인데요. 역동적인 자세와 공포에 질린 표정까지 생생하게 전해지는 시뉴렐리의 인간을 보면 보스가 그린 무기력하고 고통받는 인간과 굉장히 대비되어 보입니다. 아마 지옥의 세계를 그릴 때에도 그리스, 로마 고전 예술의 영향을 받아 인체의 근육과 비례를 강조한 이탈리아 화가들과 달리 북유럽 화가들은 인간의 육체에 대한 이상주의적 경향이 강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인간의 육체는 욕망에 젖어 타락했기에 단죄되고 고통받는 대상일 뿐이었던 거죠. 악마나 공포에 대한 판타지도 북유럽 쪽이 훨씬 더 강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나 사후 내세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밖에도 보스의 기괴한 그림이 인기를 누렸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의 그림을 아꼈던 스페인 왕실의 펠리페 2세처럼 궁정이나 상륙층 사람들의 취향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엽기, 잔혹, 괴기스러웠기 때문인데요. 당시 유행했던 공예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높이가 1m가 넘는 테이블 장식인데요. 장식을 자세히 보시면 작은 가재와 도마뱀도 보입니다. 이 동식물들은 라이프 캐스팅이라는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이프 캐스팅, 굉장히 낯선 기법이죠.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동식물을 틀에 넣은 다음 거기에 뜨거운 청동물을 부어서 모형을 떠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만드는 방식부터 아주 잔혹하죠. 가격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략 한 5억 이상 하는 고가의 물품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기괴한 작품들을 선호했을까요? 아마도 당시 상류층이 느끼는 삶의 무료함을 시각적 강렬함이나 엽기적인 취향으로 채우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지 추측해 봅니다. 사실 이게 보스의 그림이 너무나 독특하죠. 이건 정말 비교 불가한 그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로테스크한 그림을 보스만 그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목해 볼 점은 엽기적인 보스의 작품을 당시 지배층들이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르침볼도와 같은 화가 역시 매우 독특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의 이런 그림도 당시 왕실에서 굉장히 선호했다는 겁니다. 과일 바구니 같지만 이걸 뒤집으면 사람의 얼굴이 되는데요. 호기심과 말초적 관심에 초점을 둔 작품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지배층의 무료한 생활 속에서 독특한 기이한 취미가 자란다? 요즘도 삶이 답답해지면 자극적인 이야기를 찾게 되는데요. 이런 메커니즘이 당시에도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스의 그림 쾌락의 정원을 보셨는데요.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 보스의 쾌락의 정원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명작들이 있는데 결국 사람들이 기념품 샵에 가서 사는 작품은 보스의 작품입니다. 왜 이렇게 보스의 작품들을 선호할까요? 그림이 정말 보면 볼수록 흥미를 끄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아기자기한 표현들의 집합체가 요즘 우리들이 선호하는 표현과 있다는 거죠. 아마도 보스의 그림은 무의식의 발견 이후에 재평가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미술 중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미술이 바로 초현실주의 미술인데요.
결국 보스의 작품도 초현실주의 미술의 선구자라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보스의 작품은 일종의 괴물 대백과사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혹시 게임 캐릭터라든지 이모티콘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시다면 보스의 작품을 꼭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상상 가능한 모든 기괴한 괴물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